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모카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다른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공 중일 때 나는 학교와 슈퍼마켓을 오가며 학업과 알바, 이른바 생계형 열일 중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나는 10살 아래인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얼마 후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할머니는 할아버지 간병에 전념해야 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돌볼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단 둘이서 살게 됐다. 사실 같이 살게 되면서 할머니가 우리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고 구박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탐탁치 않았고 핑계가 생기면 내쫓으려고 했던 게 분명하다. 실제로 할머니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모두 자기가 차지했고 우리가 살았던 집도 팔고 집안 살림도 모두 처분해서 이득을 취했다. 그러고 나서 낡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를 내쫓았다. 엄마 아빠를 동시에 잃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실감. 어린 동생과 나는 한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살아야 했고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구했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동생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주 낡았고 방은 딱 하나밖에 없다. 슈퍼마켓 알바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집에서 사는 것도 유지하기 힘든 형편이다. 동생을 키우면서 내 학비를 내다보면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식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알바가 끝나면 폐기 처분되는 도시락을 가져다 동생과 허기를 채웠다. 알바가 없는 날은 이틀분 도시락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그날 끼니를 해결했다. 집에는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같은 가전제품은 없었고 아주 작은 냉장고가 겨우 하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따뜻한 밥은 아주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특히 알바가 없는 날에 먹는 도시락은 이미 냉장고에서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밥이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언니, 밥이 너무 딱딱해. 맛없어. 딱딱하고 맛없다.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학교 급식처럼 따뜻한 밥 먹고 싶다. 언니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조금만 더 참아? 알았어. 말이 좋아 취직이지.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내가 고등학교만 덜렁 졸업해서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런지.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자신도 딱히 없었다. 동생은 이제 겨우 8살.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다. 그 무렵 나는 학교와 알바를 오가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여유가 없었다. 평소에 나라면 10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진짜로 화를 내는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지 별것도 아닌 일로 동생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언니, 소풍 도시락이 그게 뭐야? 전부 슈퍼에서 파는 반찬이라고 애들이 놀려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소풍엔 김밥이지? 미안해. 알바하고 너무 늦게 와서 그럴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집에 김밥 쌀 조리도구도 없고. 그럼 조리도구를 사면 되잖아. 사면 되겠지. 근데 뭘로 사? 아무것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언니, 미안해. 아니야, 언니가 미안해.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지? 미안. 언니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봐.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너도 잘 자? 응, 언니 잘 자.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애꿎은 동생한테 화풀이한 게 너무 후회되고 부끄러워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망 없는 날들과 매일 되풀이되는 고된 일상에 점점 한계를 느끼던 어느 날 대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여느 날처럼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비닐봉지가 하나 걸려 있었다. 누가 뭘 갖다 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봉지 안을 봤더니 안에는 고기가 잔뜩 들어있었다. 그것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등급이 매겨진 고급 쇠고기였다. 더욱 놀란 것은 우체통에 서류 봉투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돈을 세어보니 자그마치 1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걸 두고 갔는지 이유도 목적도 모르면서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나에게는 일일이 그런 것까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은 고기를 구워서 동생과 모처럼 배부르게 먹었다. 고기만 있지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 같은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달랑 소금만 뿌려서 먹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도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고기는 맛있었고 우리는 맛있다고 감격하며 행복한 식사를 했다. 언니, 이 고기 입안에서 살살 녹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근데 이거 진짜 누가 놓고 간 걸까? 혹시 천사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다. 언니가 매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기특하다 하시고 천사를 보낸 걸 거야. 그런 거면 정말 대박이다. 그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쇠고기를 먹고 오래간만에 포만감을 느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냉정을 되찾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대체 누가 그걸 우리 집 문에 걸어놓고 간 걸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을 한들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다.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또 문고리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또 있네? 봉지 안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고기가 들어있었고 우편함에는 봉투가 들어있었다. 고기를 먹으면서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건지 열심히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였다. 그 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문고리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고기가, 우편함에는 현금이 든 봉투가. 날이 갈수록 누가 보낸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금요일에는 항상 알바가 있지만 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쉬는 날로 스케줄을 바꾸고 대체 누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계속 놓고 가는지 반드시 현장을 포착하기로 결심했다. 금요일 오후 현관 앞에서 누가 오기만을 바싹 긴장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2시간이 흘러 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킬 무렵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심장박수는 점점 올라갔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 외시경을 들여다보니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문을 열고 나갔고 그 아저씨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아저씨가 매주 저희한테 이거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그래.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잠깐 따라와라. 네? 아저씨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공터에 주차돼 있었다. 아저씨가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자 거기에는 대량의 고기와 야채가. 이거 전부 가져가라. 한참 클 나인데 동생하고 많이 먹어야지. 그보다 아저씨가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계속 먹을 거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목 주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아저씨는 나와 같은 몫이었다. 희귀성인 같은 몫이라면 분명히 나와 인척관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명함에는 이름 옆에 전국 유명 체인점인 고깃집 상표와 대표 이사라는 직함이. 나는 네 아빠의 형이다. 너한테는 큰아버지가 되고. 큰아버지요? 내가 갓 태어났을 무렵 큰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도 많이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술에 빠져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큰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랐던 것이다. 빚쟁이들이 아빠한테까지 찾아왔고 아빠는 큰아버지한테 다시는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연히 아빠가 저 세상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고 우리 자매의 일이 걱정됐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큰아버지는 가족에게 외면당한 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성하고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그렇게 고생 끝에 현재는 전국의 체인점을 가진 요식업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만약 지금의 큰아버지 모습을 아빠가 본다면 분명히 다시 화해하고 형제로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큰아버지의 배려를 기쁜 마음으로 받기로 했다.
그 후로는 큰아버지와 조카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됐고 생활 형편도 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버지를 만난 후로 나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 큰아버지에게 양질의 고기를 대접받고 또 고깃집에 가서 직접 구워 먹으면서 어느새 나는 고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 목적의식 없이 졸업 후에 생활이 조금 나아지기만 한다면 아무 일이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큰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또 고기에 대한 열정을 직접 보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큰아버지의 모습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빠 모습도 떠올랐고 나에게도 의욕이 생겨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큰아버지 회사에 바로 취직을 했다. 차기 후계자로 제일 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웠다. 물론 수입 면에서도 알바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유가 생겼다. 낡은 아파트에서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동생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다. 이제 폐기 처분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일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형편이 나아지자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집을 고치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돈을 펑펑 쓰다가 우리한테 뺏은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은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궁색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달라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도와줄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었고 연을 끊은 지 이미 오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태도를 바꿔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린 후 앞으로 동생과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거듭 생각했다. 소문을 듣자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살던 새 집을 처분하고 내가 전에 동생과 살던 아파트보다 더 낡은 아파트로 옮겨갔다고 한다. 나야, 나왔어. 언니 어서와.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어머 정말? 와 대박! 햄버거 스테이크잖아. 밥도 다 됐고 국물도 있어. 얼른 앉아서 먹자. 손 씻고 올게. 우리 나이 요리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 낡고 좁은 아파트 시절을 끝내고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된 우리 자매는 남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당연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